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함께 좋은 수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점검해 보자. 그런데 좋은 수업은 테크니컬한 논의의 차원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좋은 사회에 대한 상상력, 좋은 사회를 가슴에 품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제가 살펴본 학자들 몇 사람을 글에도 나와 있지만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오랫동안 연구한 짐 멜만과 그 동료들이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작은 글이 10개 정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크게 잡아놓은 주제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학습자 중심. 그 다음에 인지적, 사회적.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이 꽤 나름대로 유용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외국의 학자가 주장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체적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 학자가 뭘 좀 잘못 그렸어. 저는 이 학자가 틀림없이 수학을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벤 다이어그램을 잘못 그렸어요. 예, 왜 직감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가운데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좋은 수업은 학습자 중심인 동시에 인지적 자극과 도전이 일어남과 동시에 사회적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컨대 어떤 수업은 학습자 중심이긴 하지만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인지적 자극과 도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수업은 학습자 중심이고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주적인 분위기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사회적 협력이 일어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공통분모 속에 좋은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내 수업을 비춰보는 거울로서 그다지 나쁘지 않은 거울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동시에 경기도에서 시작돼서 지금 전국에 열풍이 불고 있는 배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울에 비춰보면 혹시나 학습자 중심이라는 축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성찰적 질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서는 되게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짐 멜만과 그의 동료들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이런 수업 하면 안 된다고 이 동료들이 뽑아놓은 것인데 제가 파워포인트 기술이 부족해서 요거를 효과를 낼 수 없어요. 효과를 내면 어떻게 바꾸냐면 한 번 클릭 더 하면 지향해야 될 수업 대신에 어떤 캡션이 뜨기를 제가 원하냐면 한국 고등학교 수업의 일반적인 특징. 이렇게 캡션을 바꾸면 적용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한 조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주 부드럽게 한국 교실 수업, 고등학교 교실 수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다 통과가 됩니다. 짐 멜만이 한국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을 저렇게 잘 알고 저런 수업 하면 안 된다고 뽑아놓았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고등학교 수업은 개선과 관련돼서 갈 길이 되게 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입시 탓이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한 주장이에요. 입시의 탓도 틀림없이 있지만 그것을 탓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 몫도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에 사범대를 졸업한 제 동기인데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학생운동을 하다가 잘렸어요. 잘리면 어디에 가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설학원에 가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여전히 뭐가 목말라서 아이들과 입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구적으로 수업하는 이런 분위기에 목말라서 공교육으로 가보고 싶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교사로. 그런데 그 사람이 책을 몇 권 썼는데 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뭐 이런 책도 썼어요. 국어 선생님으로. 이기정이라는 선생님이시군요. 선생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서문에 이런 아픈
이런 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 싫어서 공교육 기관에 들어왔더니 학교는 입시 학원보다 훨씬 더 입시 지향적이더라. 가슴이 아프죠? 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수능하고 그다음에 수능하고 학교 시험하고 또 뭐더라?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능하고 학교에 있는 중간 기말고사 중에 어느 게 더 비교육적일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학교에 있는 중간 기말고사가 더 비교육적이라는 거예요. 수능은 대놓고 외우는 건 수능에 안 나와요. 근데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는 대놓고 외우는 걸 다 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에게 왜 이 문제 내냐고 그러니까 입시 때문에 그렇대요. 네. 이게 이규정 선생님이 폭로하고 있는 한국의 고등학교의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도 적지 않은 거죠.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별 집단으로 학생을 분류하는 수업, 요거 가지고는 조금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데요. 능력별로 반편성을 청주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들이 하고 있어요. 중요 과목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 제가 자료 찾아보고 되게 놀랐던 것이 미국 자료에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읽었던 내용입니다. 60년 동안 능력별 반편성이 좋으냐 그렇지 않은 반편성이 좋으냐에 대한 60년 동안의 논쟁을 정리했더니 슬라빈이라는 학자가 능력별 반편성이 효과가 없거나 또는 불평등한 사회 질서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몇 년 동안의 논쟁? 60년 동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뒷부분에 좀 할 이야기지만 한국의 학교에서 좋은 수업 또는 수업 연구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통과 인석과 관행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교육적 의미가 있는가 좋은 교육 실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자료도 찾고 하는 노력을 했던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담 컷하고 관계가 되는데 구성의 오류라는 게 뭐냐면 여기 아주 멋진 외국 신사가 한 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 눈에는 외국인은 다 멋있어 보여요. 예, 이게 오리엔탈리즘이죠. 하여튼 외국인은 멋있어 보이는데 그 옆에 뉴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뉴딜. 1920년대 초에 경제공황이 발생하고 나서 미국이 뉴딜 정책을 쓰게 되죠. 루스벨트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니고요. 그 뉴딜 정책의 이론적인 자원을 제공했던 경제학자인 누구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케인저입니다. 케인저는 미국 사회에서 최초의 공산주의자로 몰렸어요. 왜 공산주의자로 몰린지 아세요? 미국은 시장주의를 되게 존중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케인저는 경제 정책을 써가지고 정부가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정책을 조정해야 된다는 걸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로 몰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제공황이 발생하고 나서 뭐죠? 케인즈의 정책을 써서 그걸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케인즈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미국 경제를 구원시킨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케인즈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구성의 오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셔서 잘 알겠지만 불경기가 생기면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요. 그래서 소비를 하나요? 저축을 하나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비난할 만한 행동이 아닌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저축하면 옆에 있는 구멍가게는 어떻게 돼요? 물건이 안 팔려. 구멍가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경제는 살아날까요? 또 불경기가 될까요? 또 불경기의 악순환에 빠진다. 그래서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국가 전체의 합리적인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론화해서 미국 경제를 살려낸 사람이 케인저인데 이걸 교육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좋은 수업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 학교 좋은 학교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교 서울대 연고대 더 많이 보내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익숙한 경쟁이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를 나쁘게 만들기 위한 경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우리는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능력별 반편성 하면 한국의 논문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어요. 능력별 반편성을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논문들이 많고요. 도움이 되는데 누구한테 도움이 되죠? 상중하 학생 중에. 상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나는데 지금은 상학생들은 은수저, 금수저, 흑수저 중에 어디에 속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 우리는 금수저인 학생들에게 뭐죠? 좋은 자원을 다 갖다 부어서 금수저를 다이아몬드 수저로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내보내고 있으면 학교는 정의로운 공동체인가?
그래서 사회가 좋아지면 되죠. 이걸 그냥 적용하면 그래서 그 학생들이 뭐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정책을 세우고 좋은 발명품을 만들어내서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할 것이다. 이게 낙수 효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우리 믿음을 처절하게 배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한국 교육의 성과, 우리 한국 사회의 성과와 우리 한국 사회의 치부는 30년, 4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뿌린 교육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교육학자로서 너무 과한 주장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제가 길들여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이런 유도 질문. 예.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자, 시험 보고 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90점부터 성적이 쭉 나오면 1등부터 꼴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벽에다 뒤에다 갖다 붙였어요. 자, 그거 보고 뭐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끊임없는 우울감과 자만감. 그러면서 동시에 불안이 있는 거죠.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불안감. 중학교 갔더니 한 발 더 떠요. 90점 이상 되면 조회대에 불러내가지고 배지 달아줘. 금배지, 80점 이상 되면 은배지 달아줘. 그 다음에 뭐죠? 지금과 같이 특별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도서관의 시설은 누구 차지? 공부 잘하는 애들죠. 그렇게 자라난 우리 세대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지배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저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들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자아상이 30년, 40년 전에 뿌린 우리 교육의 결과라고 하면 저는 지나치게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은 수업이 왜 좋은 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지 선생님들이 좀 새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서 그런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살았는데 제 옆에 있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가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 친구가 거기에 자녀를 보내요. 근데 학교가 되게 좋아졌대요. 어떻게 좋아졌냐고 물어봤더니 교장선생님께서 되게 강력한 통치 방법을 쓰시는 거죠. 담배 한 대 피면 뭐 주고 몇 대 피면 뭐 주고 해서 학교에서 계속 쫓아내는. 그래서 학교의 기강이 좋아지니까 뭐죠? 좋은 학교에 많이 가. 그래서 그 학교는 좋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학교는 그래서 학부모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떨어져 나간 학생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무인도에 가서 집 짓고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괜찮은 교장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인데 전라북도의 혁신학교로 인해서 되게 유명해진 교장선생님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교장선생님을 교육청에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안 좋은 학교에 가서 이 학교를 한번 살려보라고 보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모셔가지고 강연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경기도의 이범희 교장선생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 나는 교문학 스토크라는 책을 썼어요. 왜 그 책을 쓰셨냐면 학생들 지금과 같이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안 대하고 사랑과 애정과 격려로 아이들을 대하겠다. 교문에서 뭐죠? 아이들 만나면 인사하고 성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그런 아침맞이를 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문 앞에 서가지고 성적 90% 이상 되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기 학생들을 향해서 딱 인사하려고 교문 앞에 섰더니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홍해가 갈라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나마 두세 명 와서 안기는 애들은 무슨 표정으로 안기냐면 네가 불쌍해서 안겨주나. 그 다음에 수업에 버티는데 수업에서 딴짓하고 하는데 수업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결석하고 뭐 이런 애들 막 하면 애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탁 치면서 여러분들 뭐 그런 고등학교 계셔봐서 알죠. 탁 치면서 학교 안 다니는데 왜 그래? 뭐 이러면서 나가는 그런 아이들과 어떻게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육에 대한 상상력이 그 모든 우리 사회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풍부한 상상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수업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수업은
가끔 이런 거 하시나요? 저기 불경을 읽으시거나 기독교의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구절을 그냥 쭉 읽으시나요? 아니면 가끔 묵송하시나요? 예, 묵독하시고 저기 깊게 새기시죠. 여러 번 읽으시고. 저는 가끔 이 문구를 힐베르트 마이어나 제가 소개하는 사람들의 글을 꺼내놓고 읽습니다. 반복해서. 왜? 내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 수업은 여기 제 제자들도 앉아 있어가지고 되게 창피한데 제자들 앞에 앉아 있다는 제자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제가 뜨끔해서 강의를 못 하겠어요. 내가 지난 여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고 내가 당신의 강의실에서 어떻게 수업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데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익스큐즈를 하는 거죠. 그래, 네가 배웠던 10년 전에 비해서 내가 많이 발전했어. 좀 봐줘.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수업이 작년에는 안 좋았더라도 오늘 내가 더 나아졌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울을 꺼내놓고 내 수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거죠. 근데 이 문구는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좋은 수업에 대한 힐베르트 마이어의 정의는 민주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 아이들과 민주적으로 잘 만날까? 그것은 뭐죠? 방종도 아니고, 무질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같이 민주적으로 만날 건가는 구체적인 실천의 지혜와 아이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실천지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의 능력과 계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수업인가? 우리 수업이. 제가 조금 전에 고등학교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반복해서 읽으니까 뜨끔해지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성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대 학생들은 되게 성실해요. 그런데 성실하지 않은 학생이 어떤 공동체나 끼어 있죠. 수업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런데 교대에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몇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교수가 A 몇십 % 마음대로 줬어요. 그런데 한국의 모든 대학이 A가 너무 인플레이션 되니까 교육부에서 방침을 하나 내려보냈습니다. 중고등학교처럼 마음대로 내려보낼 수는 없으니 좀 컨트롤하라. 컨트롤하면 대학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학에 지원하는 걸 많이 해주겠다. 그러면 요즘 대학은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걸 안 따를 수 없죠.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육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요즘 모든 교대들이 ABC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다 또 열심히 하는 교대 학생들 중에 A는 몇 프로, B는 몇 프로, C는 몇 프로 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난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애가 지각하고 결석한다 그러면 속으로 마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얘는 C네. 이게 우리의 숨길 수 없는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상대평가하고 뭐하고 아이들을 경쟁시키면서 안 돼서 떨어져 나갈 애들은 이거 분류해서 그냥 C 주기에 좋은 애들이라고 낙인 찍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 수업을 이 힐베르트 마이어의 글을 읽으면 다시 저는 반성하는 거죠. 교육자로서 너는 그러면 안 돼. 모든 학생. 나중에 결과적으로 미안해서 C를 준다 하더라도 그 모든 학생이 자기 성장을 최대한으로 경험하도록 내 수업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아이들하고 카카오톡을 하는데 제 10년 전 제자들한테는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죠. 어떤 애가 결석했어요. 그러면 대학생이니까 결석할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가려다가 이 구절이 목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한 말씀 써는 거죠. 정누구니 오늘 안 왔는데 어디 아프니? 다음 주에 보자. 그러면서 제가 대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경쟁에 찌들어 있는 이 사회가 그리고 행복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우리 사회가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문화를 우리의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자라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동맹이란 말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습동맹. 수업이 안 되는 것은 누구 탓인가요? 1번 교사 탓, 2번 학생 탓. 양자택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자,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여기 비디오 찍으니까 기록에 남아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사 탓이 크다, 학생 탓이 크다. 1번 교사 탓이 크다. 학생 탓이 크다. 뒤쪽에 카메라의 앵글이 안 가는 곳에 한 분 손을 드셨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굳이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정답은 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사 탓도 아니고 학생 탓도 아니고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동맹은 보여줍니다.
예, 교사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수업이 안 되면 계속 가슴을 뜯어요. 그리고 자기 만족도가 되게 낮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단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스트레스와 오만 인상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면 명태를 많이 잡고. 저는 양심적이긴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요즘 애들은 왜 이래? 모두 애들 탓이야. 그러면서 휘바람 불면서 뭐죠? 겨울 되면 뭐 타러 다니고 스키 타러 다니고 예, 오만 자기 인조이 하면서 아이들만 계속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학습동맹이란 이 단어는 힐베르트 마이어가 저에게 가르쳐준 학습동맹이란 단어는 독일어로 아르바이트 분트니스라고 하는 원어를 우리 학자들이 학습동맹이라고 번역한 단어인데요. 수업이 안 되는 책임은 교사의 잘못도 학생의 잘못도 아니고 공동의 책임이다. 이 작은 이야기 하나가 교실을 보는 내 관점을 또 바꾸기도 했습니다. 왜? 아이들에게도 정당하게 뭘 지어야 돼요? 책임을 분산하고 지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미래 사회를 이어가야 될 책임 있는 주체로 자라나야 되고요. 그 주체에 대한 연습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수업 안 하고 있는 수업에 흐트러져 있는 아이에게 학습동맹이라는 단어를 꺼내놓고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우는 학습동맹을 맺고 있는 이 동맹관계에 너는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존재인데 자기를 성찰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방식은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반에서는 뭐죠? 학기 초에 뭐 하는 거예요? 학생들과 같이 규칙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규칙은 죽은 규칙이면 안 되죠. 끊임없이 뭐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실에 붙어 있고 아이들과 같이 언론하고 우리 교실을 쳐다보는 거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학습동맹을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다양한 방법을 우리들이 적용하고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행복하게 서로 배울 수 있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 교육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외국의 교육에서 배울 점이 많고 우리 교육의 장점도 많이 있지만 외국의 교육에서 배울 점도 많이 있는데 학습동맹이라는 렌즈로 제가 경험했던 미국 수업을 미국의 교육 실천을 다시 돌아보니까요. 그 미국에서 배울 점 중에 하나가 Teacher Parents Conference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거 하죠. 한 학기에 한 번씩 뭐야? 학부모 상담 주간. 그럼 학부모 오셔가지고 상담하고 담임선생님이 되게 쭈삣쭈삣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저는 교직에 10년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담임으로서 학부모가 찾아오는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학부모가 찾아오시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싫어요. 왜 싫어요?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5분을 이야기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더 할 이야기가 없어요. 특히 관찰력이 부족한 남자 교사의 경우에는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학부모는 왜 찾아왔어?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정분 나고 예. 잘 돼도 별일이 없는 예.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우리 꼬맹이를 하는데 초등학교 제 사촌이 국제 결혼을 해서 초등교사 하다가 미국에 갔는데 티처 페어런츠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나서 자기가 한국에서 교사했다는 것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그 꼬맹이 학교 보낸 지 4, 5개월도 안 됐는데 그 아이에 대한 포트폴리오 파일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국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우리 담임이 나보다 우리 애를 학습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과 관련해서 더 잘 파악하고 있구나. 전문가로서의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업, 왜 우리가 학교와 학부모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가와 관련된 우리의 상상력도 좀 바뀔 필요가 있는데요. 학습동맹하고 좀 연결시켜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많은 학교들에서 진보적인 많은 학교에서 티처 페어런츠 컨퍼런스를 누가 준비하냐 하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내가 뭘 배웠어. 그러면 그걸 뭐죠? 배운 걸 지가 정리해요. 포트폴리오 파일. 내 학습 목표는 뭐였고요. 그 다음에 약점은 뭐였는데 이걸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건 보강시키고 앞으로는 뭘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꼬맹이가 오면 학부모가 오면 프리젠테이션을 누가 한다? 학생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학습 동맹인 것이죠. 학습에 대한 책임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공유하고 나눠요. 그렇게 설명하는 아이들을 보면 학부모로서는 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이들 너무 어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공유하고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실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힐베르트 마이어가 이야기한 좋은 수업에 대한 10가지 기둥입니다. 이거는 유럽권, 미국과 유럽권의 30년 연구를 30년 동안 이루어진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 표입니다. 좋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명료한 구조화. 그 다음에 학습에 몰두하는 시간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성취에 대한 기대. 학생들에게 자꾸 높은 기대를 부여해야 된다. 니네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자기와 학생들을 희망과 낙관으로 세뇌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10번에 지능적인 연습, 이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현실적인 입시를 앞두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 우리가 자유주의적인 이상에 너무 도취가 되면 연습을 안 시켜요. 근데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죠. Practice make perfection 이라는 게 속담이 있죠. 수학이나 과학 같은 특정한 교과는 이게 계열성, 위계성이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초에 대한 암기나 이해가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시켜야 되는데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연습을 우리는 어떻게 시켰다? 지루하게 시켜가지고 애들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능적인 연습을 시키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영어에 예를 들면 뭐죠? ing 구문, have 동사, pp,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거 되게 재미없죠. 제가 미국에서 평생교육 강의 들었는데요. 평생교육에서 외국인들에다가 이런 거 가르쳐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런 시트를 나눠주더라고요. 시트에 기본 패턴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의문형으로. 그걸 들고 교실을 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1대1로 질문하고 질문받고 그거 하면 계속 내가 뭐 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내가 지루한 구문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교수법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내용. 그러니까 여기 역사 선생님도 많을 텐데 역사 선생님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 잡다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런데 이기정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가르치면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거나 입시를 대비한다 하더라도 가감하게 가르치는 암기해야 될 내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뭐만 되면 같은 학교에는 역사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이 내용은 시험에서 빼자, 암기 그 자체를 묻지 않는다고 합의되면 그래서 학습 공동체가 또 중요한 거죠. 핵심적인 엑기스만 가르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해진 내용이 꼭 암기해야 되겠다고 내용이 정해지면 그건 지능적으로 암기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상상력.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전문성은 되게 포괄적으로 수업은 이렇게 디자인하고 디귿자로 암기치고 미음자로 암기고 이런 게 아니고 수업에 대한 전문성은 하나하나의 수업마다 정교하게 조각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거는 해보고 나누고 실천하고 하는 것들의 역량이 직결되고 만들어지는 것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예, 제가 여기에서 코테이션 마크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균형. 균형입니다. 균형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컷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게 많이 강의를 했어요. 뭐라고 강의했냐면 왼쪽의 것은 안 좋다. 그러므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저도 강의에서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역시 EBS가 그려줬어요. 그런데 EBS가 그려주기 이전에 이건 어디서 가져왔냐면 21세기 핵심 역량을 쓴 미국의 교수들이 이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21세기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책을 다루고 있는 미국의 저자들 둘이 좋은 수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옳다는 게 아니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균형이라고 돼 있어요. 균형. 이게 문화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업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좋고 이거는 좋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힐베르트 마이어의 책에 여전히 적혀 있습니다. 직접 교수법과 열린 수업 방식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수업 성공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해묵건 국제적인 논쟁이 있었다. 복잡한 연구 결과를 두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교과 학습에서는 직접 교수법이 약간 나은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방법적 학습과 사회적 학습에서는 학생 면에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열린 수업이 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호부터 중간에 생략하고 1호부터 다음과 같은 명제가 나온다. 교사는 학생들이 두 가지 수업 상황에서 다 잘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한국 교사들이 트로트만 해왔다고. 아이들에게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전달하는. 근데 그 수업도 들여다보면 정말 좋은 직접 교수법인가에 대한 의문을 일으키는 수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접 교수법을 하고 있느냐, 좋은 학습자 열린 수업을 하고 있느냐. 양쪽 다 우리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좋은 수업에 대한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교실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 거꾸로 교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미국 학자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꾸로 교실은 지금까지 수업이 학습 내용을 전달하느라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호기심도 잊어버리는 수업을 했다면 이 양자 사이에 삼자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은 수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그림도 좋은 그림이죠. 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쳤는데 선생님 더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수업인가. 그 다음에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 협력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수업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호기심과 관련된 호기심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한 달쯤 전인가요? 제가 다음과 네이버를 뒤지다 보니까 남자들한테 자극적인 기사들이 가끔 떠죠. 여성들에게도 자극적인 기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목의 기사냐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키스를 할 때 왜 눈을 감을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키스를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눈을 감아요. 눈을 감는 이유. 쳐다보니까 부담스러우시죠? 또 마이크가 들을까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그 외국의 연구팀에서 밝힌 건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에는 오감이 있는데 오감 중에서 어느 감각이 가장 탁월한 감각일까요? 시각이 가장 탁월한 감각이고요. 그래서 오감과 관련된 낱말들을 분석했더니 인간이 습득하는 단어들 중에 80% 이상이 시각과 관련된 단어라고 분석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시각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키스를 하는 행위는 촉감적인 활동이에요. 촉각적인 활동. 시각의 주도성이 뭘 방해하는 거죠? 촉각적인 느낌을 온전히 느끼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뭘 감는다? 자연스럽게 눈을 감는다는 게 그 연구팀의 분석이에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죠. 그걸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명상할 때 눈 감는 이유가 뭐예요? 명상할 때 눈 뜨고 명상하면 뭐가 안 돼? 나의 내면을 침잠하고 숙고하는 것이 되게 방해를 받죠. 그게 눈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스를 할 때 눈 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좀 깨시라고 드린 이야기인데 잠 깨셨나요? 그런데 제가 호기심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수십억 인간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키스를 할 텐데 그리고 그 키스를 하면서 눈 감는다는 걸 경험할 텐데 왜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는 아직도 동양보다 서양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21명이나 탄 노벨상을 아직도 목말라서 노벨상이 언제 나올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까? 혹시 우리 공부는 남을 따르는 공부를 하느라고 호기심을 원초적으로 자극하고 촉발하는 공부에 아이들이 스스로의 몸을 맡기고 표류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세요. 좋은 수업이라 이렇게 좀 강의에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수업에 대한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한 것을 포함해서 좋은 수업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시고 그중에 좀 적절한 걸 뽑으셔가지고 때로는 수첩에 적어놓고 읽으세요. 왜냐하면 교사로서 우리는 뭐죠? 좋은 수업을 평생 해야 될 숙명을 직업으로 안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경전을 읽듯이 때로는 그 구절을 읽고 그걸로 우리 수업과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울로 비춰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소리가 거의 가려고 하네요. 한국에 제대로 된 수업 연구가 있었는가? 저는 없다고 감히 주장을 해요. 그거는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비교식에서 출발하는 열등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 부설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 수업을 연구하러 가려고. 거기 방문했는데 부설 초등학교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의 서고의 전면을 이 책들이 쫙 메우고 있어요. 학교 교육이라는 책들이. 여기 또 교장 선생님 계신지 몰라서 제가 혹시 학교를 방문하면 저는 교장 선생님의 서고를 보는 버릇이 있어요. 왜? 이 교장 선생님이 공부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게 제가 이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를 판단하는 많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서고나 책상 위에 최근 1, 2년 동안에 유행하고 있는 교육과 사회와 관련된 베스트셀러가 한 권도 안 올라 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익스큐즈 할 수도 있죠. 우리 집에 서고가 많아가지고 나는 집에서만 책을 읽지 학교에서는 안 읽는다. 이렇게 그런 교장 선생님도 물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시민이 한 말이 있어요. 유시민이 어딘가에서 진보의 개념을 물으면서 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진보는 우리를 억압하는 자유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진보다. 진보에 대한 매우 합리적인 해석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난이죠. 가난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국가가 또는 사회가 나서서 가난의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낡은 제도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낡은 제도. 남녀 불평등을 조장하는 호주제도, 과거에 뭐 그런 것들 있었죠.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낡은 생각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못지않게 나머지 두 가지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낡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낡은 생각이 무서우냐면 낡은 생각은 내가 낡은 생각에 포획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괴롭혀요. 내가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면 그걸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텐데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 주변의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려면 우리는 공부를 숙명으로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의무감이라기보다는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나를 억압하는 다른 굴레로부터 나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서고를 보는데 이 일본 교장 선생님의 서고에 꽂혀있는 이 수많은 책들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게 여쭤봤어요. 제3기 실천 기록 집성이라고 적혀 있고요. 뭐 이렇게 특별활동, 뭐 산수 이렇게 이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한 권을 자랑스럽게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책인데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기의 교육 활동에 대한 기록과 성찰을 모아서 내는 월간지입니다. 부설학교의 월간지예요. 그것 자체가 일단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냐고 했더니 학부모들이 도네이션에서 책을 내고 학부모들이 그걸 사서 다시 읽으면서 학교가 학부모와 소통하는 수단의 하나로 또 사용되는, 그리고 선생님들의 삶을 성찰하는 기록으로. 그런데 이 시스템이 되게 부러웠을 뿐만 아니라 뭐가 부러웠냐 하면요.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1154라는 이 역사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학교 교육에 대한 기록의 역사가 차곡차곡 서고에 쌓여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이게 학교만의 문화가 아니고 일본의 유수의 부설학교들이 다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록들. 그래서 우리나라 부설학교가 수업을 공개하는 거랑 일본의 부설학교가 수업을 공개하는 풍속도가 달라요. 우리나라 부설학교에서 수업 공개하면 아무도 보러 안 가. 그냥 학교에서 그냥 뭐 이런저런 체면 때문에 보러 가요. 근데 일본의 유수의 부설학교에서 수업을 공개하면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스쿠바 대학 부설학교 수업 2007년도인가 보러 갔을 때 그때 선생님들이 캠코더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들 수업 찍어가고요. VCR이 있는 시절에 선생님들이 VCR로 부설학교 선생님이 한 수업을 사서 가. 곳곳에 수업의 장인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일본 수업을 떠받치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일본의 문화라고 하면 오늘 한국의 수업 전문성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는 대구에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광주에 가면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예, 또 하나, 예, 요거는 무코야마 요이치 일본 교육기술 법칙화 운동. 예, 이 어떤 단체가 그 사회에서 규모가 크냐 안 크냐도 그 사회의 문화적인 지형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의 최대 교사 조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제목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육의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뭐 할 수 있다? 법칙화할 수 있다. 되게 일본적인 사고예요. 뭐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뭔가 노하우와 법칙이 있고 노하우와 기술이 있고 그걸 법칙화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에 일본의 싼놈 문화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또 만화부란 창을 통해서 일본을 들여다보는데 사실은 일본 수업이나 일본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창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일본에 대해서 되게 잘 몰라요. 일본에 대해서. 예, 사또 만화부의 배움의 운동의 공과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배울 점이 있고 예, 건설적으로 비판해야 될 지점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교사의 검은띠 조건. 예, 여기서 나는 자랑스럽게 검은띠다. 손들어. 나는 흰띠다. 손들어 보시죠. 예, 예, 우리가 이런 축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것이야말로 왜 우리가 강복 70년 만에 일어난 학교 혁신과 개혁의 운동의 중요한 자원을 한국의 자생적인 교육학에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가에 대한 예, 해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예, 교사교육의 전통적인 패러다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미국 학자가 제시하는 건데 항상 건설적으로 읽는 방식은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삐딱하게 읽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을 동의하면서도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미국 학자가 그린 이 그림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 하면 이 교사가 너무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시험교육적 연수를 가면서 선생님들에게 그려보라고 하셨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리셨어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죠. 예, 아이들과 다양하고 재밌는 상호작용을 하는 풍부한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커피와 차를 마시면서 다모임으로 앉아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좋은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학교는 협력적인 분위기인가요? 우리 학교는 협력이 되게 잘 돼요.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학교는 지금 짐 싸우고 있어요. 싸워서. 예, 예.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저희 연구원에서 만든 거예요. 청주교대 연구원에서. 예. 우리 학교는 수업 공개가 언제나 가능하다. 경기도 평균이 2.94였고요. 저희 부설학교 평균이 3.57. 경상북도 평균이 2.28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경상북도에 선생님들 연수할 때 거기 작성해라고 해서 평균을 냈더니 자 2.28하고 경기도가 2.97이면 저는 이걸 혁신학교 이펙트라고 생각해요. 혁신학교에 바람이 불어서 요만큼 된 거죠. 이게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예. 대구에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에게 조사하면 평균이 얼마가 나올까요? 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프린트 좀 해볼까요? 예. 우리 학교는 같은 학년 담당 교사들끼리 협의회를 자주 한다. 경기도 4.0이죠. 부설학교, 예, 저희 청주교대 부설학교 3.36, 경북 평균 2.87이었습니다. 예, 몇 년 전 통계였습니다. 예. 우리 학교 교사들은 여러 교사들끼리 통합 교과 수업 또는 공동 주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경기도 평균 3.0, 예, 부설초등학교 2.89, 경북 평균 2.19. 이 경기도는 전체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 혁신학교 선생님들 연수할 때 작성하시죠. 예, 예, 혁신학교의 이펙트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조금 한 10여 문 정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질문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전문가여야 되죠. 아마추어가 아니고. 예, 나는 전문가다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지 마시고 나는 전문가다. 예, 한 분 손 드시네요. 이거 제가 보도자료에 낼 거예요. 대구의 스님들 만났더니 500명 중에 자기가 전문직이라고 전문가라고 한 분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일부터 공문 막 쏟아질 거예요. 예, 우리의 전문성을 우리 자신도 전문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회도 설득해낼 수 있는 우리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런데 말콤 그래드웰이 주장한 게 있죠. 전문가가 되려면 몇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예,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말콤 그래드웰의 법칙이 가르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20년 넘게 교사를 했는데도 매일 수업이 어려워요. 30년 차인데 교대 학생들을 만나는 게 오늘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학습해야 됩니다. 예, 프로페셔널 러닝 커뮤니티. 예, 교사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왜 전문가들이 프로페셔널 티칭 커뮤니티라고 안 하고 프로페셔널 러닝 커뮤니티라고 했을까? 이게 또 생각해 보는 거야. 왜 잘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고 잘 배우는 공동체라고 했을까? 예. 우리는 잘 가르치기 전에 뭐죠? 내가 좋은 학습자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학교가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느끼고 함께 배우는 학습을 잘하는 교사들의 모임인가? 이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커뮤니티. 오늘날은 커뮤니티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인간의 역사는 뭐죠? 공동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찾아서 투쟁한 역사였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고 싶어서. 그런데 인간이 되게 아이러니가 자유롭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외로워. 그래서 다시 뭘 찾아요? 다시 공동체를 찾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또 싸워. 예, 이것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조건이 공동체의 끈을 오늘날은 워낙 사회가 다양해져서 공동체의 끈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공동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는 종교 공동체이거나 다른 하나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배움을 유도를 해서 맺어지는 공동체. 우리가 세속적인 공동체인 학교에서 산다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서로 배우는 공동체, 서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여야지 좋은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제가 서울의 혁신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것도 관찰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많이 관찰해 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으셨어요. 그런데 학교의 방향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철학에 있어서의 삐걱거림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전개됐냐면 이 편 사람들과 저 편 사람들이 복도에서 서로 인사를 안 해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그러니까 지향점이 같다고 모였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예, 항상 우리가 내가 부족하고 서로가 부족하다 함으로 서로에게 허용적일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야, 이제 거의 마무리 이야기 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사들의 공동체는 아주 넓게는 학교를 넘어서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카클란 스미스라는 사람이 실천을 위한 지식, 실천 속의 지식, 실천의 지식을 구분했는데요. 실천을 위한 지식은 대학 교수들이 객관적인 실험을 해서 지식을 만들고 우리한테 그거 따라 배우라고 하는 모델이 실천을 위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실천 속의 지식은 그게 아니고 전문가인 동료 교사나 선배 교사의 몸속에 그 전문성이 녹아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해내서 우리가 배우자고 하는 게 프랙티컬 날리지예요. 그건 아주 지금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해질 거예요. 그런데 카클란 스미스라고 하는 외국의 학자들이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지식은 실천 속의 지식입니다. 자, 전문가가 대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배 교사의 몸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배우는 공동체 속에서 전문성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 예, 그게 실천의 지식이고요. 그 전문성은 교사만의 전문성이 아니고 교육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열어가는 공동체성을 학교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는 오늘 헛짓한 거예요. 우리 강 선생님이 사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2시간 동안 헛짓했다. 이게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없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죠. 조금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으시다. 예, 예, 되게 고맙습니다. 역시 역시 대한민국 교육의 수도는 예, 제가 청주에 가면 예, 청주입니다. 예, 예, 변화를 시도할 의지가 있는가. 그런데 이 문을 나가시는 순간 그 의지가 깎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예, 변화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또 최근에 나온 책을 한 권 좀 소개해드리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UCLA 교수가 22년 동안 연구한 걸 책으로 하나 펴냈습니다. 이 교수의 화두가 뭐냐면 누가 성공하느냐. 그런데 성공에 대한 수많은 성공 처세술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과학적인 책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그 성공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딱 하나예요. 작은 일을 뭐하라? 반복하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를 포함해서 변화를 되게 싫어해요. 변화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휩싸인대요. 막 코티졸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이 학교에 혁신적이고 좋은 교장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기쁘세요? 아니면 두려움이 막 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실 거예요. 네. 저 교장 선생님의 탁월한 영도력에 따라가는 쾌감과 엑스터시를 기대하시기보다 얼마나 고생할까. 내가 저 교장 선생님의 탁월한 영도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상은 원대하되 그 이상으로 나가는 한 걸음은 사소한 한 걸음부터 출발해야 돼요. 뇌를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뇌가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변화를 꾀하는지 뭔가를 결심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라. 그 예가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스몰 스텝, 뇌를 속이는 것이다. 예, 우리는 변화를 생각하는 순간 사자가 떠오르는 거죠. 예, 그 정글 속에서 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감신경 막 곤두서가지고 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고 피로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뭘 바꾸라? 뇌를 토끼로 바꾸라. 예, 그 예가 예, 구체적인 임상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책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냐면 병원에 왔어요. 미국에는 우리보다 비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이 비만한 사람들은 300파운드, 400파운드 같아요. 비만하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런 것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의사의 진단은 위협적인 진단이에요. 당신 당장 다이어트하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환자의 얼굴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오만쌍일까요? 오만쌍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을 바꿀 용기가 없어요. 그 환자의 실망한 얼굴을 보고 이 의사가 조용히 불러서 힘들죠. 근데 집에서 TV 보면서 1분 걸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환자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1분 걷고 오세요. 2주 후에 만났어요. 환자의 상태도 훨씬 좋아지고 1분 걸었습니까? 했더니 걷고 왔더라고요. 그럼 5분으로 늘리세요. 예. 우리의 이상은 원대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첫 출발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탁월한 리더가 필요하지만 그 탁월한 리더는 인내심과 기다림으로 예, 선생님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천천히 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런 의미의 스몰 스트라티지, 작은 전략을 선생님들에게 권해드리고요. 예, 빠르게 실패하지 말고 느리더라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미래, 예, 우리에게 준 엄청난 충격이에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 이 컷을 만들었을 때는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대결이 없을 때입니다. 대결이 끝나고 나니까 이 컷이 훨씬 더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와닿죠. 몇 대 몇이었어요? 4대 1이었는데 이세돌이 1승하고 이긴 것도 알파고의 계략이거나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인간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아까 다시 성적하고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에게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아이들의 성적을 매깁니다. 그런데 뇌과학자인 김대식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경쟁 상대는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또는 우리 자녀들의 경쟁 상대는 서울대 학생들도 아니고 하버드대 학생들도 아니고 인공지능화된 컴퓨터다. 마음에 확 다가오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줄 세우고 예, 뛰어난 학생들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오만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뛰어난 아이들에게, 열등한 아이들에게는 끝없는 좌절감을 주는 이 낡은 신화를 벗어버리고 아이들이 협동하고 더불어 성장하면서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번에 이소들이 꼭 이기기를 생각하면서 이 컷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김대식 교수의 글을 인용해서 읽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 확률적 착시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요. 왜 확률적 착시라고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인과 우울증 환자 중에 누가 더 객관적으로 성공 확률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신이 평균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 믿고요. 대부분의 교수들은 자신이 평균보다 더 좋은 강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학생들이 제 강의 평점을 둘 때마다 처절히 배반당하는 그래서 학기마다 반복하고 있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자신만은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인간의 뇌는 자신의 성공 확률을 언제나 과대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반대로 우울증 환자는 이 세상에서 한없이 작은 객관적 성공 확률을 있는 그대로 알기에 아무런 선택도 행동도 못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우울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험하고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험한 이 세상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희망하고 미래를 계획하려는 뇌는 위험 불감증과 성공 확률 과대평가라는 착시들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런 확률적 착시가 없이는 문명도 발명도 혁신도 모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현실을 냉엄하게 쳐다보면서 손 하나 깐딱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지는 우울증 환자라기보다는 이게 과대망상증일지 모르지만 낙관적인 착시를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더 맑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8시 30분까지 강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 뒤에 시간이 8시 29분입니다. 그래서 1분 동안 박수를 쳐서 감사드립니다. 1분 남아서 1분 동안 노래를 하려고 했더니 근데 30분 됐습니다. 예. 노래는 다음에 하고요. 예. 이제 가실 분은 편하게 가시고 남아 계신 분들은 좀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몇 분 받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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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 수업을 보시고 분석하시고 비평하시고 한 걸 알고 있는데 오늘도 그 좋은 수업에 대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교수님께서 보신 기억에 남는 어떤 좋은 수업의 하나의 사례를 보신 걸 지금 사례를 말하기는 되게 들리세요? 예, 사례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사례를 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는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업 동영상에 대한 걸 하나도 안 보여드렸는데 사실 수업 동영상을 보면서 말해야 되고요. 제가 저희 동료 교수들이랑 같이 개척한 영역은 수업 비평 영역인데 수업 비평은 철저히 케이스 스터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업 다 전사해요. 교사가 한 말, 학생이 한 말 다 옮겨 적고 그걸 반복적으로 읽고 하면서 글쓰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분야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연구도 하지만 저기 되게 불친절한 답이지만 책을 사보세요. 그 책에 수업 비평의 사례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책을 사시기 어려우시면 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비평을 만나다, 수업 비평의 눈으로 읽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판매 부수는 많이 팔렸습니다. 4만 부 가까이 판매가 돼서 수업 비평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를 한 책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수업 비평 그 책을 연재하고 낸 지 10년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책을 내려고 해요. 저희 동료 교수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저희가 그동안은 개별 수업을 봤는데 지금은 트렌드와 수업을 연결시켜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내는 게 한국 사회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공 수업, 거꾸로 교실, 그 다음에 하브루타, 발도르프 프레네 교육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있는 수업을 어떻게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고, 그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나오시면 그거는 나중에 또 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뒤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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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모색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배공, 그 다음에 거꾸로 교실, 하브루타, 그 다음에 그 전에 조금 유행이 조금 간 느낌이 있지만 협동학습, 협력학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방법들로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테크닉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철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근저에 있는 큰 변화를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학습실이라고 안 하고? 그것 자체에 이미 근대적인 패러다임에 가르치는 것 위에 사고가 녹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21세기 핵심 역량을 쓴 이 두 교수는 21세기 교실과 관련해서 무슨 용어를 쓰냐면 학습 스튜디오라는 용어를 써요. 학습이 일어나는 스튜디오. 학습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학생들이 그 학습의 결과를 달성한 다음에 다양한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교실이 재구조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간에 대한 상상, 시간에 대한 상상 이런 것들이 다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거꾸로 교실의 대표를 한동안 맡고 있으면서 대표로서 역할을 좀 못했는데, 거꾸로 교실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들으면 그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거꾸로 교실을 뭘로 이해하시는지와 관련된 제 해석입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80년대 교사가 됐는데 공개 수업할 때마다 궤도 만들려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저한테 주어지는 압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압력이 뭐였냐면 맨손 수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맨손 수업의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판에 이렇게 계속 분필로 써가던 기억들을. 그런데 공개 수업하면 맨손 수업 안 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궤도를 만드는 거예요. 궤도. 맨손 수업의 반대말은 뭐예요? 궤도야. 네.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실천의 맥락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 TV도 없고 뭐도 없던 열악한 시대에 공부했던 우리와 우리 선배들의 땀과 노력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DJ 정부 때 뭐가 들어와요? 교단 선진화 기기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TV와 CD를 통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시대로 교실 환경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넘어서면서 그게 뭘로 연결돼요? 선으로 연결돼요. 선으로 연결되거나 무선으로 연결되면서 저는 교실 환경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그 전에 교사라는 몸이 정보망의 총체였던 시절로부터 이제는 수많은 정보의 네트워크가 교실에 언제든지 접속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교사 역할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하고 있지만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하는 동안에도 약간의 동영상의 도움을 빌렸죠.
EBS에서 찍은 동영상. 그런데 그거의 왕이 훨씬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대 학생들하고 최근에 뭘 가르치고 있냐면 내용학을 좀 가르치고 있어요. 교대는 방법론을 너무 가르치다 보니까 내용의 빈곤에 좀 시달리고 있구나. 사범대는 거꾸로 뭐에 시달리죠? 교수법과 교육학의 빈곤에 사범대는 시달리고 있어요. 내용만 가르쳐서. 그런데 어쨌든 내용학을 가르치는, 내가 가르치는 내용학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내용과 관련된 것이 인터넷이나 동영상에 있는 거 찾아봤더니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강의를 잘하면 나는 그걸 굳이 뭐죠? 내 수업 시간에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난 뭘 역할을 하냐면 그 많은 자료를 재밌게 디자인해서 아이들에게 연결시키는 에디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사가 혼자서 티칭을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정보의 망들을 접합하고 조합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면서 창의적인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에디터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날카로운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꾸로 교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 수업을 이렇게 하면 수업을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떠들고 있는 동안에는 뭘 못하죠? 이 선생님이 지금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내가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동안에는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느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를 돌아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자들이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자료를 모으고 그 학습자의 개별적인 성장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교실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을 현재적인 수준에서 교실에 가장 적합하게 가져오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거죠. 하브루타 수업은 뭐죠? 한국에서 정답과 내용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그 정답을 외워주는 닫힌 수업에서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생성해내는 수업으로 우리 교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도움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통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받아들일 때 그 수업이 좋다는 것을 떠나서 오늘 내 교실의 문제와 내 교실에 우리의 교유한 문제와 그 사조와 전통이 어떻게 전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나름의 주체의식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39분이네요. 또 두 분 이제부터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들죠. 질문하는 사람이 공적으로 여겨져요. 우리가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한두 번만 받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공개를 꺼리는 문화는 아직까지도 보편적입니다. 교실 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것 중에 갖고 있는 부담감 한 가지는 수업이 끝난 후에 협의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협의로 해석해 있는 내용들 이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바람직한 앞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보다 수업이 잘 열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창간목의 앞으로 바뀌어야 될 방향을 어떤 것이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고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한 번만 더 받고 정리를 하시는 게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혹시 한 분 더 없으시면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학습 공동체나 학교 공동체를 만들 때 제가 전략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스몰 스텝 스트래티지 되게 중요하다. 학교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 오늘부터 바꾸자고 하면 교장 선생님 떨어지는 인기를 감당을 못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래서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작은 전략을 함께 만드는 방법이 좋은데 저희 청주교대에서 10년 가까이 그 학교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연구를 도와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팁들도 사실은 상당히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 말에 책자를 만들어 내려고요. 그걸 보면 학교에서 대화를 나눌 때
대화를 열심히 합시다 한다고 대화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좋은 대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교장선생님이 항상 이 말씀 하시죠. 교장실의 문은 열려 있다. 추워요. 막 겨울에 문 열어놓고. 근데 교장실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한 아주 순진한 신규 교사가 교장선생님에게 이야기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는 나올 때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나오죠. 자기는 10분 이야기했는데 교장선생님이 1시간 20분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여전히 교장실 문은 열려 있어요. 예, 우리가 대화의 전략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즘 많은 곳에서 무슨 걸 쓰냐 하면 포스트잇을 써요. 근데 포스트잇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포스트잇이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00개의 생각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앞부분에 큰 목소리로 누군가가 수업을 보고 이 수업 안 좋아요 하고 한 방 때려버리면 그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죠? 예, 우리가 개미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동시에 붙여보세요. 그러니 거기에는 포스트잇에는 권력이 없어요. 모두가 동일한 포스트잇에 동일한 크기로 붙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단지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언어의 순차성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그게 영향을 받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잇 가지고 학교에 의사결정하는 데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포스트잇 회사와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은 또 공부해야 된다. 구체적인 전략도. 제가 포스트잇을 예로 도구로 하나 드렸지만 학교에서 대화를 모아가는 다양한 방식들을 외국에서 많이 만들어놨고요. 저희도 자체 생산한 것들이 많은데 빨리 좀 책으로 나오기를 좀 갈망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수업과 관련, 그러니까 학교에서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는가와 관련해서 사또 마나부식의 전략이 뭐냐면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연구자이기 때문에 문화에서 이걸 나눠요. 고맥락 사회와 저맥락 사회. 그 말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맥락 사회. 고맥락 사회는 눈치를 엄청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장님이 날 보고 이 선생 오늘 얼굴 되게 좋은데 이러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투명성이 되게 높은 저맥락 사회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교장선생님 오늘 나 칭찬하고는가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So 이러고 하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오늘 저기 얼굴이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눈치를 봐야 돼요. 오늘 술 마시자는 이야기인가? 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회, 특히 일본 사회가 전형적으로 그런 사회인데 고맥락 사회는 언어보다는 그 언어의 맥락을 읽어내야 되는 되게 피곤한 사회예요. 그래서 일본에선 그런 동아시아의 문화의 공통성 때문에 서양은 언어의 투명성을 상대적으로 가지고 그 언어를 투명하게 주고받으면 소통의 코스트가 되게 낮기 때문에 되게 직설적인 대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로 상처를 받는 것도 되게 적어요. 근데 우리는 고맥락 사회다 보니까 직설적인 대화가 가지고 있는 효과들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수업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야 되는데 저는 사또 마나부가 쓴 전략은 해피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 교사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을 보자고 이야기해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게는 하지만 그 이야기만 하면 선생님의 수업의 잘못에 대해서 간접화법을 사실은 쓰는 겁니다. 미루어 짐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적질 당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화의 코스트가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전략을 좀 다양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의 프로토콜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처음엔 배운 점 말하고 뭐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만든 프로토콜은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궁금함에서 우러난 질문을 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운 점 말하기, 세 번째는 우정 어린 조언하기. 뭐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학교 나름의 패턴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참관록도 어느 게 좋다기보다는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현재의 수준에서 가장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의논해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의 전문성이 우리 자신의 전문성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만든 거 이런 걸 갖다 놓고 의논해가지고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을 생각하기에 최종적으로 고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모두가 자아가 건전하지 않아. 그래서 지적질 받으면 쟤 때리고 싶어. 이런 공동체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배움에 오로지 집중하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읽어내는 방법을 당분간은 쓰자. 이게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도도 있는 거죠. 내가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애고패고 하지 않죠. 가톨릭 같으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신부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포스트잇이거나 다양한 집단지성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안전한 수석선생님이거나 신망 있는 연구부장이거나 그 동료 교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갖다 주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당신이 좋은 목소리로 그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좋아야 되죠? 결과도 좋아야 되는 거죠. 내 동기가 옳다고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따위로 수업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것은 옳기는 하지만 결과를 고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죠.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을 만들어야 돼요. 그 좋은 전략은 제가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에서 적합한 비준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교수님들이 가지시면 좋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요즘 수업과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책들을 뒤지다 보면 그 속에서 전략들을 뽑아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고유의 뭐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학습 공동체를 만들 때 이야기는 꼭 드리고 한국 교육 전체를 위해서 꼭 드리고 가고 싶은 이야기가 경기도의 혁신학교 운동이 저는 한국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정해요. 그것은 한국 사회가 우리가 그거 있죠.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70년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작업해 보시면 제가 대학생들하고도 작업해 보고 팀에서 여러 번 작업했지만 한국의 10대 사건 뽑은 다음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건 하면 여전히 아직도 6.25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500만 명이 죽었어요. 좌우가 갈라졌어요. 그 상처를 아직도 치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지기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경기도의 혁신학교 운동이나 다른 혁신학교 운동이 자초될 위기는 여전히 그게 진보교육감이 시작했기 때문에 니네들의 운동이다. 그렇게 폄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운동은 진보의 목도 보수의 목도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어디나 배우고 또 우리가 만들고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에서 학습 공동체를 만들 때 작은 것으로부터 접근하는 전략 중에는 좀 시간이 늦게 가더라도 처음에 선생님 수업 가지고 수업 공개하는 게 어려우시면 제일 쉬운 것부터 하세요. 모여서 책이라도 읽자. 그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별로 조금 발달 단계가 좀 다르면 니네들은 수업 공개, 우리는 책 읽을게. 이런 서로 간의 양해와 기다려줌, 이게 필요한 거예요. 70년 동안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어때요? 네, 그렇게 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면 우리가 마음을 연대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교장 선생님들한테 제안하는 스몰 스트래티지가 뭐냐면 초등학교는 요즘 여전히 배구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막 수요일마다 여전히 배구하고 막 옆에 부설학교랑 배구해서 이겨야 되는 것을 학교의 중요한 목표와 지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걸 폄하하기보다는 그거 다 좋은데 한 달에 한 번쯤은 2시간 내지 3시간은 오로지 학생도 그만두고 교사인 나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의 시간을 쓰는 것은 어떨까? 학교에서 한 달에 2시간 내지 3시간은 합의하자. 이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해보다 보면 마음이 좀 쌓이고 그러면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한 달에 2시간, 3시간을 적게 보시지 마세요. 1년이면 12번이고요. 10년이면 120번입니다. 그러면 무코야마 요이치가 이야기하는 120번의 조건을 우리는 10년이면 이미 한 가지를 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원대하되 우리의 첫 발은 스몰 스트래티지, 작은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